자, 내가 찍고 싶은 사진. 자,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카메라의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익히면 사진을 잘 찍을까? 자, 상업사진이나 기술적 완성도가 곧 수준으로 통용되는 전문 영역이면 몰라도 기술을 비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술적 지식의 행간을 메워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해? 그쪽에 문제 뽑아놨어. 그쪽 풀고 있고 손에 갈게. 왔다 갔다 할게. 자, 뭐를 묻지?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가? 뭐는 아니고. 기술은 아니지, 그지? 기술은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 기술적인 행을 메워줄 경험과 그 다음 뭐? 방향. 그걸 바탕으로 뭐 해야 돼? 자신만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사진은 자신만의 경험과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향을 따라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가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 계속 보자. 그래서 여기들 체크해 보면, 자,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풍미를 불러일으키고, 갖추어야 할 요소가 경험, 방향. 이렇게 되지. 자, 본론 1. 특별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삶을 이루는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참된 아름다움의 표현 또한 숨겨진 일상의 비밀로 재창조한 업적들이다. 이거 요약 어떻게 할까? 뭐가 소중하다? 유진이 뭐가? 일상의 소중함.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재창조한다. 응? 일상을 재창조하는 거. 계속.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 사람이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지 조사했다. 답은 사람이었다. 다음 순위로 자연 풍경과 도시, 건물, 꽃 같은 개별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물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사람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을까?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어줄 뭐? 소재. 오케이. 여긴 소재에 대해서 얘기해. 그렇게 일상을 재창조, 일상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뭐다? 사람이다. 되겠지? 여기는 한 잡지는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주제에 대한 뭐를 확보한다? 신뢰성 확보한다. 자, 우리가 잘 찍었다고 느끼는 사진도 결국 사람이 사는 모습의 진솔함을 담은 사진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진을 찍어 보았지만 끝내 질리지 않는 사진은 사람을 담은 작품이다.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사진이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매력적인 주제다. 좋은 사진이 주는 유형과 경로는 인간에게 비롯된다. 사람 사는 모습의 진솔함,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인간의 삶, 좋은 사진이 주는 유형과 경로. 되겠지? 이게 자, 사진이 주제로서 인간의 삶이 매력적인 이유야. 자, 계속.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유심히 보라. 역시 사람 사진이 대부분이다. 잡지 표지도 대부분 사람의 얼굴이 차지한다. 인간이 주는 흡인력이 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문 기사 속 인물 사진은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확신에 찬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사진에 찍힌 모습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사진으로 뭘 할 수 있다? 사진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다. 자, 여기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확신에 찬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그 사례들이지. 이런 것으로 사진이 뭘 밝혀준다? 내면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여기 사람은 제 모습과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흥미를 보인다고 한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단지 타인의 모습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찍는 일은 사진에 투영된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지도 모른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 이게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 첫 번째 체크.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또한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람을 찍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찍지 못하는 인물사진,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물사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인물사진을 찍고 싶어한다. 자, 두 번째, 여기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자, 여기 체킹해두자.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고, 두 번째, 뭐한다?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 소통의 간절함 때문이다. 사람을 찍은 사진이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기억들이 사진에 덧입혀져 사진의 의미는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사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용과 감동이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이다. 자, 사람을 찍은 사진은 어떻다? 지금 있죠? 세월을 초월한다. 기억, 다양 체크해도. 그래서 내용과 감동이 끊임없이 샘솟는다. 그러니까 사진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볼 때와 5년 뒤에 10년 뒤에 볼 때
사진의 의미는 새로워진다고. 그렇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사람의 사진을 찍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다. 자, 한번 내용 틀 잡아보자. 사진을 잘 찍으려면 기술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어때야 돼? 뭘 바탕으로? 경험과 방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돼. 그리고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 재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상을 비범하게 해주는 소재는 뭐다? 사람이거든. 그대로 한번 선생님 밑줄 친 거 체크해 보는 거야. 한번 선생님이 내용을 쭉 정리해 볼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지금 질문을 못 던졌어.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까를 물었지, 그지? 사진을 잘 찍으려면 기술이 아니라 뭐? 어떤 거? 경험과 방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의 뭐를 소중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창조해야 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는 소재가 뭐다? 이렇게 해주는 소재가 일상을 재창조하고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소재가 뭐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낸다. 그게 우리에게 뭘 준다? 위안과 격려를 준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의 사람의 사진이 뭘 보여주기도 한다? 내면의 뭐를 본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자, 이 체킹한다면 이런 거야. 위안과 격려를 준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찍은 사진으로 내면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또 소통의 사진을 통해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사람 찍은 사진은 어떻다?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갖는다. 되겠지? 자, 여기 내용 적은 걸로 한번 정리해보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방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상의 소중함을 재창조해야지.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뭐다?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진솔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람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우리에게 위안과 격려를 주고 사람은 인간을 찍은 사진이 내면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통해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인물의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응? 그래서 여기 보자. 사진을 잘 찍기 위해 갖추어야 될 요소가 경험과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인물사진의 특성과 인물사진을 찍는 방법에 의의, 그 다음 풍경사진의 특성과 잘 찍는 방법과 의의, 풍경사진 나올 거고 스스로 발견하는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으라는 조언. 자,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 인간의 삶은 매력적이다. 위안과 격려를 준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소통에 간절합니다. 요 내용이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별거 없어. 여기 말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야. 자, 계속 이어서 해보자. 우리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내가 찍은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첫 키스에 떨리는 순간을 담은 연인의 사진, 스포츠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사진 등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 일어났지만 일어났거나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뭐가 형성된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왜? 나에게 사진을 찍은 내용은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되겠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옵니다. 하지만 어제 겪었던 일들은 결코 오늘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하철 안은 늘 혼잡하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들 아니던가. 그렇게 지금 벌어지는 삶의 순간을 프레임 속에 고정한 사진의 강렬함은 인상적이다. 사진은 순간을 잘라낸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비밀을 다시 확인하는 놀라움은 크다. 미쳐보지 못한 것들이 사진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씩 밑줄 쳐보자. 요만큼 해서. 자, 기분이 어떻다? 어제와 오늘 어떻다는 거야? 다르지 않다야 새롭다야? 새롭다. 밑줄. 거기 밑줄 쳐봐. 새롭다지. 응?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 늘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진이? 그걸 프레임 속에 사진이 고정하기 때문에 강렬하다. 되겠지? 그리고 고정함으로써 어떻게?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어디로? 현재로 되돌려 놓는다고. 되겠지? 그리고 시간의 비밀을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지? 그렇죠. 과거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볼 수 있다. 자, 사진은 반복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거지. 새로워지는 것을 프레임 속에 고정하기 때문에 강렬해. 그지? 그 다음에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언제로? 현재로 되돌려 놓는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고정해서 프레임에 고정하는 순간 현재 내가 본 과거의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현재 나의 일이 된다.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의 비밀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지나간 것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응? 이토록 매력적인 소재인 인물을 사진가들이 놓칠 리 없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진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어라. 자, 사람이라는 소재는 마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어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 사진 속의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인물은 끝없는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일은 결국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 어떻게 해라?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라? 찍어라. 찍되 어떻게 해라? 애정을 갖고 찍어라. 그럼 어떻다?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는 결국 자신이 뭐하다?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뭘 느낀다? 공감대를 느끼지? 내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진은 어때? 프레임 속에 고정함으로써 늘 새로워지는 것을 고정하면서 강렬하고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 것이며 지나간 시간의 비밀을 다시 확인하는 놀라움이 있다. 그럼 사진 어떻게 찍냐? 사람의 초점을 맞춰 찍어라. 애정을 갖고 찍어라. 그러면 인물로부터 끝없는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며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겠니? 내용 한번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계속 이어볼게. 자, 다른 사람의 사진에서부터 뭘 느낄 수 있어? 공감대가 형성한대지. 그지? 그리고 그 사진은, 인물을 찍은 사진은 어떻지? 새로워지는 그 현실들을 고정한 강렬함이 느껴질 수 있고, 새로워지는 것. 또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언제로? 현재로 되돌려 놓는 것이며 지나간 시간의 비밀. 이것은 지나간 시간의 비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자, 이게 지금 쭉 인물 사진에 대해서 쭉 언급해 놓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라? 찍어라. 그 다음 뭘 가지고 찍어라? 애정을 가지고 찍어라.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야. 그러면 뭘 느낄 수 있어?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뭘 느낄 수 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과 의.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인물 사진에 대한 얘기고, 쉽게 이제 풍경 사진 정리해보죠. 한편 우리가 인물 사진만큼 많이 찍는 사진이 있다. 바로 풍경 사진이다. 사진 공모전 춘품작의 대부분도 풍경 사진으로 채워진다. 봄이면 꽃, 여름이면 바다, 가을이면 낙엽진 숲속, 겨울에는 눈날인 산이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올라온다. 1년 4개를 통틀어 꾸준히 등장하는 바닷가 일출 장면과 서경의 노을 풍경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자, 여기는 뭐에 대해서? 무슨 사진? 풍경 사진이지. 아니? 동그라미. 인물 사진만큼 많이 찍는다. 풍경 사진의 소재들이 다양하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경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보아도 찍고 나면 풍경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 아무리 자연 풍경을 정밀한 묘사력으로 재현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2차원 평면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실제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낼 수 없다면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이다. 다시 말해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해석인 것이다. 방법은 분명해졌다. 풍경 사진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사진이 된다. 비슷해 보이거나 실제 감동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야. 그 이유는 뭐지? 입체적 공간의 느낌을 뭐로? 3차원을 뭐로 구현하기 때문에 2차원적인 것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실제 3차원의 실제 공간의 풍경에 그 아름다움에 미칠 수 없다고. 그러면 풍경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뭐가 중요하다? 풍경을 보는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 그렇죠? 재현이 아니라 뭘 해라? 인식과 프레임에 따라서 풍경을 해석하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풍경 사진을 많이 생각하고 해석을 더하라. 자, 오른쪽 사진은 한 누리집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나는 도시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시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익숙했던 풍경이 어느새 낯설게 변해버려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혹은 서로 다른 동네였는데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 들어서 같은 동네로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간되지 않는 획일화된 건물 사이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할 때도 있다. 자, 이 풍경 사진 동그라미 치고 이 사진을 보고 뭘 하게 돼?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알겠지? 그게 좋은 사진이야.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 생각의 내용이다. 도시의 모습은 어떻지? 변해가는데. 근데 획일화되게 변해간다고. 똑같이 획일화되게 변해간다. 알겠지? 이러한 도시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게 풍경사진이다. 자, 그래서 여기 골목길 사진을 보고 느낀 소회.
자, 사진 속 골목 동그라미 씌고. 자, 한번 읽어보자.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 골목에는 한방눈이 내린다. 주먹만한 크기의 눈발이 달리는 골목은 왠지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현실적으로 느낀다. 사변이 막힌 골목 저편에 붉은 벽돌 건물이 성체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있어 어쩐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진의 분위기가 독특하고 눈이 내리는 순간에 실제감 있게 표현되었다. 관념의 사진이 아닌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라 할 만하다. 누군가 찍었던 방식을 따라 식상함이 없다. 옛 모습 밑줄, 눈발 밑줄. 익숙하면서도 어떻게 느껴져? 초현실적으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 익숙하지만 붉은 벽돌 건물이 성체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초현실적인 이유야. 되겠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독특하면서도 실제감 있다. 구체적 실체의 사진이고 식상하지 않다. 되겠지? 그림에 대한 평가야. 그림에 대한 감상이다. 사진에 대한 뭐 사진이지? 자,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공간이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사진탄 인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자, 밑줄 뭐가 느껴진다? 사람의 흔적과 채취가 느껴지는 사진. 자, 사진은 찍은 이의 마음을 오롯이 담게 마련이다. 만나보지 않았어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 밑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 밑줄. 이렇듯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 밑줄 치자.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 그러니까 사진이란 것은 대상을 재현한 게 아니고 뭐란 얘기야? 찍는 사람이 해석한 결과물이다. 해석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의 외피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담아내기를 소망한다. 그러려면 원하는 느낌과 분위기가 담길 때까지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찍는 사람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다. 카메라의 선택, 대상의 존재감을 표현해주는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등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다. 내면의 본질을 담아낸다. 그러려면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이 동원된다. 카메라의 선택,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사진의 분위기,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 이게 모든 역량이 동원되고 이게 바탕이 되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 자, 밑줄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 이걸 바탕으로 풍경 사진을 잘 찍는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보자. 풍경 사진이야. 풍경 사진은 한계가 있지. 따라서
풍경 사진은 재현이 아니라 뭐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재현을 하면 실제 풍경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뭐로 해석하? 어떻게 해석한다? 자신의 인식과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석해내야 돼. 그 사진의 예를 들면서 사진이 도시와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 좋은 풍경 사진이야. 무슨 사진,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도시가 변해가되 획일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사진에 대한 감상이야. 옛 모습은 익숙하지만 벽돌 건물은 성체처럼 보이는 초현실적인 면이 있어.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실제감 있게 구체적인 실체의 사진을 찍었다. 식상함이 없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 또 찍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따라서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는 재현이야 해석이야? 풍경사진은 찍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해석이라는 얘기지. 외피를 옮기는 것 보면 내면의 본질을 담아내고 미세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되 자신이고 사진에는 일체감이 필요하다. 자, 여기는 풍경사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간단한 말로 좀 써보자. 자, 풍경사진. 풍경사진은 말을 약간 붙일게.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단순히 풍경을 재현하는 건 실제 풍경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 왜? 입체를 뭐해? 2차원 평면에 표현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현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해석을 해야지. 뭐 가지고? 자신만의 인식과 프레임으로 해석을 해서 찍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진은 우리를 뭐 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든 사진은 익숙하면서도 어떻다? 초현실적이지. 그지? 그 다음에 분위기가 독특하면서 실제감이 있어. 구체적이면서 식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진에는 어떻다? 뭐가 담겨 있다? 사람의 흔적과 채취,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진을 찍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자, 모든 역량을 동원하되 어떻게 돼야 돼? 사진과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이 필요하다. 쭉 정리해봤고, 자,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풍경을 접한다. 사람과 풍경 동그라미. 이게 지금 사람을 찍은 사진, 풍경을 찍은 사진을 쭉 얘기했지. 사람과 풍경은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게 펼쳐내어 보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두고두고 멋진 장면으로 기억된 순간들이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풍경 속에서 반짝거리며 숨어있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자. 카메라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좋다.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된 사진. 자, 밑줄 스스로 발견한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자. 자, 글쓴이 사진을 찍자는 얘기지. 자, 풍경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선택, 렌즈의 화각, 물리적 거리와 각도, 빛의 상태, 찍는 이의 감정 상태와 같은 뭐였어? 모든 역량을 동원하되 뭐가 필요하다? 자신과 사진이 일체가 되는 것. 자, 풍경사진 부분 여기 인물사진 찍는 방법과 의 체크해보자.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겁내지 말고 찍어라. 또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져라. 그러면 감동을 만들어가고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 다음에 풍경사진의 한계. 입체적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재현이 아니고 뭐 해라? 인식과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라. 요약한 것들이다. 되겠지? 자, 학습활동 보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내면의 본질적 생명력이 중요하고. 나에게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순간. 일상이지, 일상. 재현이 아니고 뭐? 해석. 흉내가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인물사진이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평범한 일상의 희노애락을 포착하고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갖는다. 요약한 내용들이야. 풍경사진이란 인식과 느낌을 반영하여 해석하라. 내면적 본질까지 드러내면서 사진이 곧 자신이 되는 일체감을 동원하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결혼 보자. 내가 5분만 쉬었다가 할게. 얼마의 사람 마시? 자,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빈털터리 남자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옷과 모자, 구두, 넥타이, 심지어 하인과 집까지 빌린다. 예쁜 여자와 결혼, 남자는 빈털터리야.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여기는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는 거다. 되겠지? 이 물건들에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붙어 있다. 물건별로 일정한 대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 밑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소유의 본질 밑줄 치고. 가졌다고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은 다 잠시 모일 뿐이다. 돌려줘야 하는 빌린 것일 뿐이다. 남자는 여성 잡지의 사교란에서 주소를 낸 여자의 전보를 치고 얼마 후 맞선 볼 여자가 도착한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시하며 여자에게 밑줄 진실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부자라는 사실에 기쁨 밑줄 치고 이거 경제적 조건을 이것도 풍자의 대상이다. 여자도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이다. 상대방이 부자이면 꼭 붙들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당부 밑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 물건들의 대화 시간이 나면 하인 동그라미 치고 물건들을 빼앗는다.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 회수를 담당하는 게 하인이다. 자, 읽어보자. 여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야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밑줄 덤이에요. 덤. 밑줄. 냉소적 체크해도. 자기가 덤으로 태어났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보는 거다. 덤. 예.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덤으로 저를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자 그리운 게 있어요. 덤덤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예요. 덤으로 저를 주었다. 아버지 동그라미 치고. 그리운 게 뭐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립지만 아버지는 뭐지?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사기꾼과 결혼하지 말고 부자랑 결혼하길 바란 거라고. 덤덤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자, 여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이해한다. 이건 무슨 암시다? 사기꾼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아버지를 이해하듯이. 덤덤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그렇긴 하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것.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자, 밑줄 덤 더해주세요. 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덤 이야기를 인해서 여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덤을 키워서 결코 밑줄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밑줄.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덤 이야기는 처음 밑줄 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이 참 이해 많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연다.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말한 거야. 덤. 공감과 연민 밑줄 치자. 남자 또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게 아니죠. 저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서서 넥타이 밑줄 치고 남성 관객이 가서 돌려준다. 이거 관객이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 참여하고 있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빌린 걸 되돌려 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자, 슬퍼진다 밑줄. 관객석을 거니면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슬퍼진 이유가 여자에 대한 연민, 미안함, 가난한 사기꾼인 자신의 처지, 그리고 방백을 통해 여자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관객에게만 밝힌다. 방백 동그라미 쳐줘. 방백은
대상이 되는 인물은 못 듣는데 누구만 들어? 관객만 듣는 거야. 되겠지? 자, 여기 연민의 감정, 자신의 사기 행각을 반성하면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소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손잡말처럼. 자, 밑줄. 당신은 사랑해. 덤이란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하게 된다. 자, 남자는 여자의 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남자에게다. 뭘 하고 계셔요? 덤. 저 재산이 얼마쯤 될까?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렇지만 여전히 진실을 밝혔니? 거짓 말을 하고 있어? 아직은 속이고 있는 거야. 사랑은 하지만. 하필 그런 때, 그런 거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하는 버릇입니다. 밑줄.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 차라리 생각도 말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느끼면서 아직까지 진실하게 자신의 처지를 다 말하진 않는다.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사이, 하인, 동그라미 치고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두려워하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자, 위압적으로 물건을 뺏어가겠지? 눈을 감아요. 이미 감고 있는 걸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눈을 감아요. 밑줄 치고 이것은 눈을 왜 감으라고 하냐? 사기꾼임이 아직까지 들키기는 싫은 거지.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들여 수집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밑줄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소유의 본질, 사랑의 소중함 밑줄. 소유하지 않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얘기야 지금. 눈은 감은 채로 미소를 짓고 있어.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것을 안 것 같습니다.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게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자 여기 이파리를 돌려주고도 아무 소리가 없고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다. 그러면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 없고 다 어떤 것? 만물은 다 돌려주게 돼 있는 것,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진실한 것 밑줄 치고 이게 뭐다? 소유의 본질. 모든 것은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한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자, 실체는 아직 눈치 못 챘어. 대단한 부자로 알고 있는 거지?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지. 자,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의 자랑거리를 묻는다. 여자, 남자와 함께 탁자로 돌아간다. 탁자 위에 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자 밑줄 사진 석장 밑줄. 이 사진 석장은 체크.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시계를 보더니 탁자 위에 놓였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하인이 이번엔 모자가 탁자를 떠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탁자는 크고요. 만일 탁자가 모자에게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 밑줄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 밑줄 치고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자, 여인의 자랑거리로 사진이요. 근데 할머니에서 제 사진에서 어머니 할머니로
젊음과 아름다움도 어떻게 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 남자 사진을 바라본다. 자,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을 들여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자, 여기 사진도 젊음도 세월 속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의 자랑거리가 외모이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젊음 또한 사라진다. 체크해두고 뭘 봐? 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야, 여기 체크하자.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으면 젊음과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아,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입니까? 자, 여기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자,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이 몇 살이시죠? 푹신 얼굴로, 푹신 목소리로 70살입니다. 70살이 넘으셨다니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자 위에 옵니다. 재미난 놀이 밑줄 치고 이 놀이가 상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사라진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자 밑줄 시간 밑줄 치자. 시간이 지나간다는데. 그럼 모두 사라지는 거지. 자 그래도요 이렇게 곱잖아요. 늙어서도 어여뻐야 정말 미인이래요. 그렇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재미라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 흥 지나가라지요. 우리는 그저 재밌으면 그만입니다. 자, 덤. 당신은 어여쁘고 거기에다 인생의 참된 재미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덤. 나는 완전히 당신에게 매혹됐습니다. 자, 네, 나 지금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난 너무 황홀합니다. 자, 밑줄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덤, 만약 이 순간에 고약한 하인이 내 옷을 벗겨간다면 자, 여기 행복은 진정한 사랑이다. 체크해도 옷은 기본질적 가치다. 왜 벗겨가요? 만약에 그래도 벗겨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간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참된 재미를, 행복을, 황홀을 딱 깨셔야 하겠습니까? 글쎄요. 참된 건 영원하다지요? 글쎄요. 그럼 어디 시험해 봅시다. 자, 여기 체크, 임비응경적 대처이면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여자의 사랑을 확인한다. 남자는 이미 저고리를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다. 당황한 여자는 글쎄요만 연발하고 있다. 하인, 벗겨낸 저고리를 들고 나간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았습니다. 바지가. 네, 비록 맨발에다 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자, 밑줄. 당신을 사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자,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청혼을 하는 거다.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하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자, 밑줄. 내가 되돌려주는 것. 모두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아직 정체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 글쎄요. 제가 착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 자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밑줄 불어나고 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여.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한 내 사랑이 분산되었습니다. 분산 밑줄 치고.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오직 당신 하나로만 모아지고 있다. 밑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사랑은 분산되고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내 청혼을 받아주시지 않으겠습니까? 하인 돌아와 남녀 앞에 우뚝 선다. 어머 또 왔어요. 엄려 마십시오. 나도 이제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은 자, 이 하인은 자, 밑줄 주인에게 가져다 준다. 고백한 거지.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봉투에 쪽지에 꺼내 읽더니 아무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자, 여자 나가라. 밑줄 치고. 나가라가 뭐예요? 내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 밑줄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충격을 받는다. 자, 빈털터리라는 자체를 알게 돼서. 자, 모두 빌린 것들 뿐이죠. 밑줄. 자, 이게 남자가 깨달은 진실.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실을 고백한다. 자, 하인 동그라미 치고 엄청난 구두 한 장 밑줄. 자, 여기 잘 체크해도 남자에 대한 하인의 물리적 위협을 상징하는 도구다. 구두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거야. 자기 발에 신는다. 구두발로 찰듯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밑줄. 심리적 갈등 체크하자. 남자를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사랑하지만 빈털털이란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자,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극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거 보자. 이 옆에 포인트. 이 작품에서 하인은 시간의 경관에 따라 남자가 빌린 소지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인은 빌림과 돌려줌의 과정을 통해 자, 인물의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을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인물이다. 또 하인은 남자에게 윤리적 위협을 상징하는 소도구, 구두지, 희극적 분위기와 함께 긴장감을 조성한다. 체크해두죠.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둔. 글쎄 그건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은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어서 한 장. 자, 사진 석 장 있죠. 사진 석 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영원할 수 없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닌.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자, 밑줄 안녕히 계세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안녕히 계세요는 무슨 의미야? 결혼을 거절하는 거지?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전까지 걸어나간다. 잠시만요, 덤. 멈칫 선다. 남자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멈칫 선 것은, 외면한 것은 갈등을 겪고 있다. 되겠지? 계속 인연을 이어가기도 쉽기도 하고 또 만나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해. 가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당신은 자, 악의적인 느낌 없이 체크해도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 부분 잘 봐둬라. 응? 분노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야. 왜냐하면 사랑은 하기 때문이야.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석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에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언제까지 영원한 것이 아닌 자, 밑줄 잠시 빌린 거죠. 누구든 관객석을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이게 관객과 소통하는 거지.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동그라미 치고 서서히 무서운 구두발 밑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던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관객에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 밑줄 치자. 빌렸던 것이니까 어떻다?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준다. 빌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당신은 소중히 여기겠다. 다음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제 그 끝나는 시간에 온전히 되돌려 줄 것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이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사랑을 고백한다. 여자에게 진심을 보이며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남에게 빌린 것을 소중히 다룬다. 여자도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렇다면 여자를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겠다. 남자, 카인의 부둣발에 걷어채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밑줄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밑줄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택한 거야.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채이기 전에. 이래서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자, 어서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여자는 남자의 마음에 진심의 마음이 움직여 결혼을 결심하는 거야. 자, 학습활동까지 보자. 자,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변화다.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물질적 조건, 상대를 속인 거에서 상대를 소중히 하기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여자는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다가 물질적 조건보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인의 행동은 어떠냐? 해석하지. 인간의 허식과 그 속의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여자 역시 남자가 빈털터리 사기꾼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향한 마음만은 빈털터리가 아님을 깨닫고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인은 빌림과 돌려줌의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의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도록 해주는 인물이다. 빌린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 덤은 잠시 빌린 것이다.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야. 사람 역시 정해진 시간까지 만나고 헤어지는 덤과 같은 존재다. 자, 여기 체크하자. 시간의 흐름 속에 빌리고 되돌려 줘야 하는 것들. 물질적인 소유가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상대의 진심과 헌신에 있다. 자, 작가 노트 체크해보고,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에 알맞겠었다.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악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음향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 요 얘기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인 사람들, 장소에 모인 사람들 밑줄. 관객이 그게 참여한다는 얘기야. 되겠지?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해서만이 아니다.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엔 보다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하인, 그는 빌린 물건들로 남자를 치장한다. 구색에 맞지 않고 엉뚱한 다른 물건들로 남자는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럭저럭 부자처럼 보이게 한다. 남자, 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이야기 책을 읽기 시작한다. 하인은 그 남자의 곁에 부동 자세로 선다. 그의 손에 거의 쟁반만큼 커다란 회중시계가 들려져 있는데 실제로 하인은 가끔 그것을 쟁반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몹시 꼼꼼히 시간이 재는 모습은 무뚝뚝하고 건강하다. 자,
밑줄 이 소품이 소도구 이상의 의미다 라는 것은 소지품을 빌려 소도구로 이용한다. 이것은 그 도구를 넘어서서 자 밑줄 관객이 그게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그게 주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체크하고. 자, 여기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관객과 소통한다. 그런 게 무대 장치가 없다. 관객의 극정 참여가 이루어진다. 되겠지? 그 정도 체크해 두자. 자, 이 작품은 결혼을 위해 부자 행세를 하는 남자와 상대의 외적 조건에 만족하여 황홀을 느끼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자, 진정한 사랑의 의미 밑줄 그리고 현대사회 소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자 밑줄 잠시 빌리는 것. 인간의 육신도 결국은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것이다. 사람도 정해진 시간까지 만나고 헤어져야 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허망한 뿐이고 행위일 뿐이고 우리는 결국 덤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무엇인가를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 무엇인가를 빌렸다가 되돌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젊음이나 사랑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빌리고 되돌려 주어는 것으로 형성한다. 이 작품은 연극적으로 실험적인 기법을 밑줄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앞에 다 본 거야. 주인공은 소품들을 관객에게 빌리면서 자 밑줄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우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영행자와 관객이 하나로 오는 자 민속극을 떠올리게 한다. 되겠지? 지도 여기까지 나간 거지? 문제를 좀 내줄게 풀어보자.